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취임 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라고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취임 후 5번째고 법안으로는 9건째가 됩니다. 정치적인 부담도 있었고 또 넘어온 지 한 11일 만에 또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제2요구를 의결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해서 네. 이제 다시 국회로 그 안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2요구와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 다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명분과 실익이 없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제2요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뭐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담한 사건이지만 아무리 참담하다 하더라도 이 참사가 다시 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이 총리의 생각이고 여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나름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다시 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 경우에 지난 뭐 거의 10년 가까이 그 참사의 이 정쟁화, 무려 9차례에 걸친 각종 그 특별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이게 일종의 미제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 분열과 상호 불신과 이 정쟁이 가열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의 있고 충분한 보상,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할 몫이지만 이것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로 이렇게 전락하고 우리 정치가 그 재난의 정쟁화에 매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고심 어린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야기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월호 참사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시행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지금의 여권이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당시 한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소개해 주면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단체다. 유가족 단체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특조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이렇게 내놨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이런 주장을 판박이처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리고 선체조사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여러 가지 특별조사위 형태의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간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마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던데요.
전부 다 의뢰권, 요청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검찰이 청구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특조위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차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특조위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특별히 더 나아가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유가족들이 어떤 외침을 했는지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저는 헌법상 권한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1분씩만 반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도 뭐 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가 이런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지 말자고는 겉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여당이지만 소수파인 국민의힘과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회의 그 원만한 진행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정부가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이 법 또한 일반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득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다. 이런 고심에 찬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배상이라든지 또는 이 사후 그 방지책이라든지 또는 이태원 이 상권에 대한 이 지원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지 모르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치하고 국정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오늘의 정부의 선택은 비록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어떤 면에서 좀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의회의 압도적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어떤 면에서는 자초하고 유도한 측면이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을 안 한 게 아니죠.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의 법안에 동행명령권 부여하는 것, 이 부분이 위헌성 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던가 또 특별검사 임명하는 부분들을 삭제한다던가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도록 한다거나 이게 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겁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 그 특조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할 수 있었어요. 상임위원 1명까지 포함해서. 근데 유가족을 야당 성향의 단체라고 규정해서 그럼 유가족 몫을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걸 빼겠다. 그래서 국회의장 몫으로 3명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동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저희가 시간을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본회의 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야 공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을 향한 목소리를 조금씩 높여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밀실 정치, 오찬 회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단어를 좀 세게 쓰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뜬금없이 대야 공세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니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한 데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연하자 네. 모든 것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화력을 집중해 왔잖아요. 뭐 작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내서 마치 뭐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격받는 여당 입장에서 그 야당에 대해서 반격 안 할 수 있습니까? 반론 안 필 수 있나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야당이 그동안 했던 공격에 대한 반론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특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중에 보면 아니 나를 아바타라고 공격해놓고 그리고 나서 당무 개입이라고 또 공격을 하는데 내가 아바타냐 진짜 내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꼭두각일 텐데 이런 이 반론적 표현까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공격을 해도 좀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선거 전략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게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바라던 바예요. 이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586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먹혀드는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야당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는 여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 전략 자체가 크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싸우면 싸울수록 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제 과거 뭐 국정감사 등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때리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인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좋은 민주당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커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공격당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야당 입장에서 공격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견제의 대상이기도 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견제구를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뭐 이른바 아바타라고 한 건 야당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꺼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들이 끊임없이 물러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1년 8개월 동안에 당대표 격이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계속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칭 얘기하자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이유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보수 매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과정을 밟다가 결국은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라왔던 많은 인사들 제쳐놓고 이른바 국정 2인자라고 불렸던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세간의 인식에서 아바타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다. 그거 좀 개선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국정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서 시작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즉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내가 언제 사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 비대위원이 한 발언이나 또 비대위원 공천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갈등이 봉합된 첫 계기가 이번 오찬이었었잖아요. 근데 공개된 얘기는 그런 거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민생 얘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 과연 민생 얘기만 한 거 맞느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밀실 정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오늘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국민의힘을 걱정해주는 예, 이런 모습이 되는데 저는 뭐 정치평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오찬 관련해서 자꾸 이게 뭔가 따로 한 얘기가 있을 거다 이른바 밀실 이 오찬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잖아요. 그건 단둘이 만났으면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둘이 만난 거 아니잖아요. 윤재호 원내대표도 있었고 그밖에 서너 사람의 배석자가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밀실이라 그럽니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창가로 데려가서 저쪽에 용산 어린이공원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오찬 전에 얘기하는 것까지 다 지금 카메라로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다 방송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윤석열 심판론은 가져가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견제를 해야 되겠고 그 이제 일석이조로 한꺼번에 치려면 두 사람을 엮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다, 밀실이다, 뭔가 두 사람이 따로 한 얘기가 있을 거다, 온갖 얘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2시간 오찬 때는 한 7, 8사람이 사실은 자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7분간의 차담 때는 윤재호 원내대표와 함께 3사람이 했다고 그럽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밀실이라 그럽니까? 더구나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걸 이렇게 음모와 정쟁으로 보지 말기를 정말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데, 자,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정치, 경제, 이 민생 상황 속에서 민생 행보를 계속하는 거가 잘못된 겁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생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만나서 민생 얘기를 2시간 37분간을 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딴 얘기를 했으면 이 위급한 상황에 민생 얘기 안 하고 왜 딴 소리 하냐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고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근데 지금 다른 얘기 없이 오로지 민생 얘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굳이 그럴 리가 없다. 뭔가 딴 얘기가 있을 거다. 빨리 밝혀라. 밀실이다. 아니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야당의 정상적인 대정부 비판이고 대여당 비판이 맞습니까? 짧게 됐습니다. 네.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막 싸웠던 사람들이 같이 오찬한다고 하면 그래도 싸움의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정말 국민들이 지금 이거 민생고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거나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민생 문제에 도외시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좀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너무 과하게 지금 민생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에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134조 원 투자할 만한 사안인데 실제 중앙정부가 줄 돈은 30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민간에서 돈 투자해야 되는데 GTX A노선밖에 안 되는 건데 A노선도 지금 안 뚫었잖아요. 근데 F노선까지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느끼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싸우는데 민생 문제 도외시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다. 그 야당 입장에서 아마 음모론이 있다고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싸움 때문에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음 질문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예 이재명 대표 나오고 싶거나 주위에서 나눠 먹기 위해서 결정 안 한 것 아니냐라고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공세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연동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져갈 몫은 없는 거잖아요, 별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 한 사실 가져갈 몫은 별로 없거든요.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근데 권역별 비례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10몇 석 정도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그 귀한 비례 의석을 지금 야당 당대표가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면 어떤 비난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내일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경선 면접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민주당이 주도해서 도입한 건 맞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역행하려고 한다거나 국민의힘은 뭐 역행하는 거 그 선거제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그랬을 때 그럼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정치 소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정당,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구를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빨리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요구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가 되게 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셔서 제게 몇 말씀만 덧붙이면은 지금 선거가 70일 조금 더 남았죠. 아직도 그런데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를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는 별로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90%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의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심지어 이 연동형, 준연동형을 만든 심상정 의원조차도 산술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까지 했던 이거를 4년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했던 그 정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덫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론이 있어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의 명분 때문에 도저히 번복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런 대의 명분 상의 어려움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지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식으로 벌써 한 달, 2달 전부터 논평을 해왔어요. 그렇게 지금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의 준연동형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비례로 가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탈당해서 무슨 위성정당 대표로 갈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놔두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이 거의 안 될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못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결정 못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관점에서나 또는 정치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합당한 책임 추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짧게 하십시오. 지금 다음 네. 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제 합의할 때요.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합의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게 야당만 지금 민주당만 합의를 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의했던 야사당 중에 있었던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들어와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저는 개항을 계속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받을 필요도 없는데 무슨
봤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건 이제 뭐 곁다리 얘기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디데이가 온 것 같아요. 거의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오늘 임혁백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역별 비례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지금 소수 정당에 배려하는 의석을 한 15석이나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지난번에 만들었던 선거제도에는 결함이 발견된 건 맞잖아요.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고요. 그럼 선거제 자체가 왜곡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바로잡더라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중대선거구제까지 고려하는 방법까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라.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만은 이 지금의 이 비례대표제를 강행한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의당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시에 야합했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을 국민한테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대로는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수순이 맞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들었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을 고발한 내용을 이슈로 뽑았는데 앞서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고 앞서서 얘기 나왔던 이 선거제 관련된 얘기는 또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일단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굉장히 불안하게 이루어졌고 또 민주주의를 퇴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게 상당 시간을 거기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의 면모라는 게 여당만 비판함으로써 반사익을 얻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물론 야당은 여당 열심히 비판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일단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비하면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제 관련해서 저도 좀 입장 밝히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상은 또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 선거제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거나 협상이 가능한 정도의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좀 정말 성찰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습당했고 또 얼마 전에는 배현진 의원도 피습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정치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적인 위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사건 하나하나의 이 피의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런 차원의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뭐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정치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게 이재명 대표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다 함께 정말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파괴적이고 서로가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정쟁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의 아주 근원적인 것은 수십 년간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누적된 이 모순 구조겠지만 짧게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 시점부터 우리 정치가 굉장히 거칠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탄핵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괴멸시켜야 될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 치르듯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죽고 죽이는 이런 이 상쟁적 정치가 그냥 토착화돼 버렸어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는 건강한 어떤 그 역동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팬덤이 이상하게 이런 그 정쟁적인 극단 정치의 그 이 선봉장처럼 홍위병처럼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팬덤에 의해서 당이 막 휘둘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은 그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언제 그런 이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불건강한 이런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내일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그 성찰을 촉구하는 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뭐 신년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주문을 할 거예요. 한국 정치의 이런 갈등 구조를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리 정책 경쟁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겉으로 여야가 서로 정책 내놓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이 살벌한 이 전쟁과 같은 이 갈등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민주주의 하자고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